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이렇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똑똑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키워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뉴 디맨드 전략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사실은 이 뉴 디맨드 전략은요, 저희가 약간의 선물 같은 키워드입니다. 워낙에 이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트렌드 키워드다라기보다는요, 조금은 이러한 방향성을 잡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강화했던 그런 키워드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좋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요즘에 정말 이 시장 상황 그리고 소비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이런 니즈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감해 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수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또 과거 트렌더스 나를 했던 저희 입장에서는 저 김남도 교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뉴 디맨드 전략은 트렌드 코리아를 원했던 어떤 기업이 하나 뽑아달라. 내년도 핫한 거 하나 뽑아달라. 그런 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정말로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게 더 중요한 게 불황이니까 소비자들은 당연히 불황형 소비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기업들도 가성비나 아니면은 합리적인 소비만을 소구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키워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저는요, 최근에 봤던 가장 인상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너무 트렌디하고 좋았는데요. 과천에 자이라는 그 아파트 브랜드가 있죠. 근데 거기에 가보시면은 LED 체육관이 있어요. LED 체육. 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재밌는데요. LED 체육관인데 체육관은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이 LED로 돼 있는 거죠. 바뀔 수가 있겠군요.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체육관 하나만 뭐 테니스장, 아니면 농구장, 족구장 이렇게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장을 이렇게 구현했다면은 이거는 딱 한 곳에 밑에 LED만 바꾸면 되니까요. 화면만 바꾸면 되니까요. 그것이 농구장이 됐다가 그다음 뭐 탁구장이 됐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짝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을 바로 대표적으로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멀티네요. 그렇죠? 멀티 전략이고, 이거 기업들한테 의미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황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불황의 초입인데 기업들이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의 일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변형을 하게 되면 돌파가 될 수 있다. 네, 너무 잘 지적해 주셨고요. 맞나요? 정답 맞습니다. 틀렸나요? 네, 이게 그래서 저희는요, 리서치도 중요하지만 저는 커넥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을 좀 다 모색을 해서 그것이 사실 비용을 좀 아끼는 거잖아요. 그런 지금 불황 시기에서 원자재가 이렇게 폭등하는 시기에 조금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역량을 엮어서 또 다른 어떤 수요를 창출해내 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십시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이해해 주시는데요. 네. 트렌더스 날. 자, 저희 6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디깅 모멘텀이에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말 그대로 디깅, 판다라는 거죠. 파는 거고, 그다음 모멘텀, 힘을 받는 순간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덕후가 힘이 세진다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한국 사회 아까 평균이 실종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을에 생각하는 그 평균 종처럼 있는 그 중간 부분의 의미보다는 좀 가에 있는 조금 아웃플레이어들이 훨씬 더 어찌 보면 힘이 더 세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됐다라고 해주면 이해하면 좋을 키워드 바로 디깅 모멘텀인 거죠. 이거는 글쎄요, 여의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제너럴리스트나 스페셜리스트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에는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 디깅 모멘텀은 내년에 이런 불황의 시기에 뭔가 크게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맞나요?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네. 정말 탁월하신데요. 트렌더스나요? 네, 트렌더스. 저를 뽑으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 분야를 뭐 예를 들어서 일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사실 최근 들어서는 자기 취미도 그래요. 취향도 그렇고 굉장히 오히려 니치하고 나만의 영역이 강화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우와 매력을 느끼죠. 매력 느끼고 와, 멋있는데 뭐 약간 이런 게 가능한 게 사실 디깅 모멘텀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꼭 제가 이거는 이수진 교수님 오셨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런 디깅 모멘텀은 뭐예요?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 세대가 온다. 사실 뭐 MZ 세대 너무 많이 들어봤고요. X 세대 익숙하고요. 베이비 부머까지도 익숙한데 저 이 알파 세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될까요? 네, 정말 이게 사실은 세대 담론이라는 것이 이제 알파벳으로 순으로 나타났었죠. X, 그러니까 미지수 X, 너 뭐니? 이라는 게 X였고, 그다음 Y였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Y라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밀레니얼을 많이 하는데 Y, 그다음 Z, 9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 2000년까지 생들을 90년대생들 Z 세대라고 하면 이제 끝났어요. 알파벳이 없어. 다시 그래서 갔구나. 다시 알파로 시작되는 2010년도 이후로 지금 태어나서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지금 태어나신 둘째도 이제 아마 이제 알파 세대라고 명칭할 수 있죠. 이 알파 세대 좀 더 쉽게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해는 됐어요. X, Y, Z 끝났는데 이제 다시 뭐 레트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한번 트렌드는 뭐 돌아간다라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알파 세대가 갖는 뭐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 저는요, 오늘 디지털 네이티브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아깝다고 생각해요. 네, 디지털 온리.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태어났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근데 이들은요, 스스로 디지털 세상을 만들 줄 아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로블록스나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이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실제로 이용률을 보면은 10대 초반 굉장히 높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그 세상을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 자체가 이미 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어떤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에 대한 어떤 그 연결고리를 다채롭게 자유롭게 넘나드는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다 할 수 있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이 알파 세대를 키우는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어떠할까?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키워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저 코딩도 잘 모르는데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글쎄요, 저는 뭐 아직 육아 경험은 짧지만 세대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까 이수진 교수님이 말씀 주셨던 것에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결국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X, Y, Z에서 끝날 수 있는데 다시 알파 세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백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잖아요. Z부터 A까지 언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선입견과 이런 거 틀을 바뀌어서 아예 점핑해서 알파 세대에 좀 더 가까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특히 저는요, 이 알파 세대를 만약에 이제 키우시는 부모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들은요, 그 가장 특징적인 면이 있다 하면은 역시 템포캣. 저출산의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템포캣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주머니 10개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이모, 고모 다 있어요. 그러니까 랜선 이모까지. 그런 것처럼 이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소황제로 태어나고 모든 그 어른들의 관심을 받고 자라는 이런 부분이 꼭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OECD 국가 중에 어린이 행복도가 우리가 제일 꼴찌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그들의 시선에 맞춰서 좀 다가갈 필요가 정말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제가 굉장히 열심히 설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알파 세대에 좀 더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믿음이 있거든요.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남도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이 없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황제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다들 귀하게 커가는 이 세대는 오히려 더 자기만 알고 뭐 이기적이야 라기보다는 더 더불어서 살지 않을까라는
조그만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들은 이제 중요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랑 특히 이들은 전무후무한 원격 수업을 체험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사회적 교류에 대한 결핍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좀 우리 어른들이 이끌어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제 남은 3개 키워드는 저희가 빠르게 한번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그리고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을 말 그대로 소비자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미리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데이터를 잘 읽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데이터 집에서 혼자 있는데 이례적인 데이터 감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둑이구나. 그래서 바로 112에 신고를 해준다든지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선제적 대응 기술. 빅데이터군요. 네,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액션까지도 굉장히 잘 취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공간력. 사실 저는요, 이 공간력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결핍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모든 것을 활동을 안전하고 또 재미있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공간의 힘이 세진다라고 해서 공간력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빠르게 한번 스케치해 볼까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공간력 있잖아요. 이거 알파 세대한테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털 세대니까 이 공간력이 알파 세대랑 어떻게 접목되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알파 세대들의 또 재밌는 거는요. 공간력이라는 것이 핵심이 사실은 무조건 오프라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잘 믹스하는 것도 사실 공간의 확장 측면에서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요즘에 저는 보니까 알파 세대들 어떻게 노는지 아세요? 어떻게 놀아요? 줌으로 화면 공유를 해서 슬라임 영상을 같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멀리 있는 친구랑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매번 교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온라인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온라인 관계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친구랑 같이 만나면서 그걸 이어서 나가는 측면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알파 세대는 공간력이라는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을 확장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고, 교수님,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 공간 이야기, 아까 전에 공간력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센터에서 또 발간한 책이 하나 있어요. 더 현대 서울 인사이트. 네, 맞습니다. 책은 어떤지. 네, 정말 실제로 그냥 말 그대로 더 현대서울,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여의도 지점이 굉장히 코로나19 기간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죠. 오픈을 했는데 거의 그때 당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방역 지침 때문에 오지 말라라고 굉장히 오지 마라고 해서 주차 요금도 굉장히 올렸어요. 맞아요. 오지 말라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렸던.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 백화점은요. 굉장히 지점, 그러니까 그 상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의도라는 상권을 보자면은 굉장히 안 좋은 요건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계시지만은 직장인들이 주말에만 안 계시고 평소에만 계시고 완전 나가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사실 바로 여의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약점을 굉장히 잘 무너뜨리고 오히려 기회 요소를 삼아서 다양한 그 성공 사례를 이끌었던 게 많아서 저희가 더 현대 서울이라는 책을 만들었던 계기가 되었죠. 제가 어제 갔다 왔어요. 오. 어제 다녀왔는데 어제는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거기 때 트리 장식을 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 오픈런이 있대요. 거기서 사진을 찍으려고. 그만큼 대기줄이 길다고 해서 저도 어제 엘리베이터만 40분을 기다리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점이 좀 다른 백화점과 다른 거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백화점은요, 실질적으로 원래 기존의 논리대로라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가보시면은 다 매장이 이렇게 칸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그 매장 1 들어가고 매장 2 들어가고 매장 3 들어가서 거기 안에 마네킹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적으로 ROI가 높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턴오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백화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래서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백화점의 기업 논리라면은, 근데 더 현대서울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반은 사람들한테 틀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만 이제 매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한 거죠. 오히려 와서 쉬어라, 와서 놀아라 라고 했던 것이 기존의 백화점 논리랑은 좀 달라질 점, 굉장히 중요한 점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제가 이걸 진짜 거의 정말 MSG 없이 표현을 하자면은 이 지하 2층 혹시 가보셨어요? 거기 있는 브랜드는 내가 모르는 브랜드로 다 깔아. 이렇게 명령을 하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MZ 직원들, 만약에 MZ 소비자들을 모은다면은 MZ 직원들이 잘 아는 브랜드로 소싱을 해오라. 라고 이제 한 거죠. 널 믿고 이제 위임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기존의 어떤 백화점이 실현하기 어려웠던 요소들을 이렇게 뭐 위치 선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MD 구성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더 현대서울 이 인사이트 책이요. 굉장히 얇지만 굉장히 비즈니스를 좀 내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좀 그 새로운 관점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한 번쯤 읽어보면은 재밌는 책이거든요. 나름 갑자기 제가 스스로 말하기 스스로 미안해.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백화점의 한 변화이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의미하는 게 꽤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직장이니까 이제 자주 갔지 않습니까? 사진 찍을 때 보통 매장 안에서 밖을 찍는 거는 극히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칸막이도 있고 뭔가 유리도 있고 그래서 근데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래서 더현대 서울 가면 SNS에 안에서 밖을 찍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만큼 그게 사진도 잘 나오는 거고 또 두 번째 오늘 또 평균 실종 얘기도 했지만 여의도에 더현대가 들어오면서 이건 완전히 주변에 다 죽었어요. 백화점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뜻을 찾지 않고 그냥 평균 실종 아닙니까? 더현대가. 그런데 조금은 제가 거기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저는 그거를 주변 상권까지도 좀 같이 공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은 더 현대서울 입점할 때 이미 사실 거기 주변에 큰 몰들이 많았죠. IFC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는 또 다른 큰 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어떤 공생 효과, 그래서 이 연결 통로도 굉장히 잘 마련했던 것도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상생하는 측면에서 마련했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수진 교수님은 더현대를 사랑하십니다. 아니, 책을 썼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대면해서 만나는 일들을 지난 몇 년간 참 하지 못했는데 뭐 이렇게 실제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버랜드. 피터팬을 사는 곳이죠.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대저택. 네버랜드잖아요. 넌 영원히 동심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동심에 머물고 싶어. 라고 표현했던 그 네버랜드 신드롬.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신드롬을 조금씩 앓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본 것이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이 네버랜드 사실 키덜트라고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버랜드 신드롬은 결국 내년도에는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이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다 그룹핑 되는 건가요? 혹시 통합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중요한 요건이 바로 저는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확대를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 게 이 시니어층이에요, 사실은. 네버랜드 신드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키덜트 시장도 있지만요. 키덜트 시장은 좀 더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데 더불어서 이 시니어층의 시장 확대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이들은 매년 80만 명 이렇게 태어나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잖아요. 이들의 어떤 시장을 가진 이분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소비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력 있게 생활하는 것을 추구하는 면모가 강해서 저는 오히려 좀 기회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고 보는 아주 좋은 키워드죠, 사실은. 인생 황혼기에 구매력이 높으니까 그럼요. 그들을 잡자. 네, 이거는 좀 돈이 되는 거네요. 근데 저는 처음에 네버랜드 신드롬을 말씀하실 때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게 조금 기억에 남아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듣고 싶어요. 앓고 있다. 그러니까 신드롬이라는 말에서 저희가 앓고 있다라고 비유를 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지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좀 노화를 좀 지연하고 싶었는지 앓고 있다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 모두가 약간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뭐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셨다는 그런 건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이용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선사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얘기인데요. 글쎄요, 뭐 매력적인 컨셉트와 테마를 가진 2023 트렌드 코리아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승전 경기 침체입니다. 밖은 녹록치 않아요. 그러니까 시계가 어둡다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트렌드 코리아가 갖고 있는 독자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불확실한데 한두 개 빛을 좀 열어달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평균 실종, 체리슈 뭐 이런 것들 눈에 띄지만 개인적으로 이수진 교수님이 봤을 때 이런 키워드는 내년도 아까 모두의 겸손하게 뭐 전망을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복선을 까셨지만 이런 게 좀 화제될 것 같고 이런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라는 게 있을까요? 역시 그냥 평균 실종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토3구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교활한 토끼는 세계 그룹 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인생도 해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에 올인하기보다도 지금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일수록 저는요, 플랜 A, 플랜 B, 플랜 C, 나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빠르게 피보팅 할 수 있게끔 나 스스로도 이런 다양한 굴을 파서 그 여러 가지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넘기는 어떤 자세가 사실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저는 A, B, C 플랜을 좀 잘 세워두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사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A, B, C 가서 이제 저희도 하나씩 네. 생각을 해보는 걸로. 저희는 D까지가 있어요. D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2023 트렌드 코리아 화제의 책입니다. 또한 김난호 교수님도 좋지만 저 이수진 교수님도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모셔가지고 전반적인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수진 교수님 오늘 고마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유민님 뭐 하세요? 저희 카페 빈센트 인별그램이 새로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보고 있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새로 개설됐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세상에 하나뿐인 카페 빈센트. 오늘 어떠셨나요? 2023 트렌드 코리아.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애착이 있는 책이고요. 또한 잘 되길 바랍니다. 되게 뜻깊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빈센트님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 나누나요? 다음 주요? 다음 주는 다시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변동성이 큰 게 비트코인이 아니고 환율이에요. 맞아요. 다음 주에는 이 킹달러 과연 꺾인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킹달러 다시 한번 재림하는 것인가? 이 외환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즘에 뭐 킹달러, 갓달러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저희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죠. 앉아만 있어도 돈이 모이는 그곳, 카페 빈센트.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